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금융 AI를 맡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강연들을 좀 다녀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또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좀 혁신성, 신선성을 발휘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동영상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실현하는 이유는 일단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면도 좀 있고, 오디언스의 디지털과 AI에 대한 어떤 익숙함 정도를 좀 파악해서 강의에 좀 반영하고자 함인데요. 일단 저희 같은 이 AI와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요 화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하거나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촌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된 기술이 조금 낙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상하는 AI 수준이 벌써 어느 정도는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하나금융그룹이 데이터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포식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같이 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기술 수준은 다 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촌스러운 건 약간 좀 안면 인식과 지문이 좀 촌스러운 상황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장정맥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할 때 손바닥을 살짝 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조금 더 세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는 AI가 어떻게 은행에 접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접목이 된 AI 기술이 은행업이나 은행업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행동 패턴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키워드로 보시면 AI 바이오닉 뱅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닉 뱅크라는 건 2014년도에 BCG가 논문으로 제시를 했던 바가 있고요. 그 당시가 우리나라로 보자면 비대면 실명 확인이 막 도입되기 위해서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던 그런 단계고요. 비대면 실명 확인은 아마 2015년부터 도입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핀테크라는 것들이 기술이 막 도입이 되면서 은행권에서도 상당히 좀 모바일로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해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상태였고, 이제 은행은 다 없어진다, 또 점포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쯤이라서, 그때 이제 BCG는 그건 아니고 사람과 디지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제안을 저희 같은 이제 레거시 금융기관에다가 하기 위해서 그런 아마 그 화두를 좀 던졌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디지털의 결합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에는 이제 어떤 걸 담았냐면 감정과 판단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판단은 그래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2014년도의 버전이었는데 딱 10년 지났죠. 감정과 판단도 이제는 AI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하고 해결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 인간처럼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써서 그 속에 숨겨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 하고 있고요. 오픈 AI가 이야기하고 있는 AI의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챗봇이고요. 두 번째가 추론하는 추론자. 세 번째가 에이전트, 뭘 대신 해주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혁신을 제공하는 사람, 혁신가. 다섯 번째가 조직 설계자입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아마도 금융권에서 도입되고 있는 그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마 챗봇 정도가 되고 있고요. 뒤에서 돌아가는 예측이나 판단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론 정도 할 수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조직 설계자라는 그런 모습의 5번째 단계는 상당히 좀 괴기스럽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알파고 제로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조금 짐작은 아마 가실 겁니다. 그 저희 이세돌 씨와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 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보를 공부해서 그 이세돌과 싸웠다고 하면, 그 알파고 제로는 그 약간의 그 바둑의 스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분화해서 스스로 대국을 수천만 번 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는 이 사람의 영역처럼 조직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탁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 뭐 전략기획부가 있고 뭐 재무기획부가 있고 뭐 무슨 영업부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 AI는 한 놈이 그걸 여러 가지로 분화해서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 있는 그 정보는 다른 놈이 있는 그 다른 놈에게 바로바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 놈만 학습시키면 수백만 놈이 똑같은 그런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 간의 네트워크는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단적인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최대의 약점은 일정 수준의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조직에서 그렇게 점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만 몇천여 명의 저희 하나은행 직원들은 아직도 그 영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AI와 휴먼이 결합된 상태에서 조직화가 재조직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의 숫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BCG는 저희에게 그 제안을 할 때 AI 바이오닉 뱅크로 옮겨가라 이렇게 좀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이 디지털이 대체하는 것보다 사람과 같이 공존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마도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우측에 보시면 그냥 바이오닉 뱅크, 디지털과 사람이 결합되는 모습보다 AI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2019년도에 변형된 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던 이 옛날 은행의 모습을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그 통장을 주게 되면 손으로 기재해서 조그만한 도장을 찍어줘도 그 금액을 표시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장의 모습에 뒷부분에 마그네틱을 달아서 기계화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 모바일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휴먼과 모바일의 형태로 가면서 통장 자체는 지금 사라졌죠. 아마도 통장이라는 것을 들고 계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휴먼과 모바일의 그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 통장이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획기적인 사건은 이 돈을 입지급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매체로 작용을 해서 이것이 카드로도 쓰일 수 있고 왜곡하는 환전에도 쓰일 수 있고 자기 그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탐색하는 그러한 기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영역으로 가면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보험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죠. 다만 휴먼과 모바일이 만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친절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추를 눌러야 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 확인 버튼을 굉장히 적절하게 누를 수 있도록 UX, UI가 발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AI가 들어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단계인 에이전트는 그 셀피시하게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고객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자기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화된 그런 무서운 단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은행에서는 AI의 역할을 저희 하나은행 기준으로 보면 한 2018년도부터 예측형 모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주로 리스크 관리, 대량으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제일 잘하는 영역,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그러한 영역에 상당 부분 그 자원을 집중해서 쓰고 있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손님 경험 이것들이 이제 주로 많은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RPA를 그 위주로 한 OCR 같은 그 업무 효율화의 측면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 악성 앱 탐지, 그러니까 손님이 전화를 해서 이상한 걸 막 검색한다, 그럼 저희가 알림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의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업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을 추천할 수가 있지만 은행은 그 펀드밖에 추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은퇴자에게는 은퇴 자산 관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추천하고 있고 미래 시점에 퇴직 부채와 자기의 자산을 비교해서 어떤 정도로 너는 부담금을 가질 수 있느냐도 예측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에게는 약 그 전국으로 봤을 때 한 수천여 개에 달하는 정책 자금의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그 너의 사업자 번호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고 어떤 것을 그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의 어떤 패턴을 적용받아서 이 손님이 과연 곧 예금을 빼서 이탈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해서 점포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바일로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그 비호감이나 이런 그 콜에서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를 눌렀을 경우에 해당되는 패턴을 분석해서 손님에게 미흡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뭐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메시지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심파일러로 대출이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대출 한도를 산정해서 일부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을 보통 계약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닛 콜량을 예측해서 그 적정한 인원을 분배해서 출근시키도록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OCR은 그 외환이라든지 다양한 문서에 있는 그 캐릭터를 인식을 해서 그 문자화 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측형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벌써 2018년도부터 은행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럼 왜 그 AI와 관련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작년부터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그 젠 AI의 출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그 사람하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기계하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인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아마도 그 챗GPT나 이런 것들을 써보신 분들,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업무 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검색하는 게 좀 편해졌다라는 것들로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조금씩 그 업무의 영역을 장악을 하면서 아마도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POC 단계이긴 하지만 그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젠 AI가 출현하면서 그 하나은행에서는 일단 챗 GPT와 유사한 환경, 그 업무를 이것저것 결합해서 그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형태로 그 MLOps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마케팅이면 마케팅, 인사면 인사, 어떤 식으로 LLM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서비스 쪽으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하는 그 다양한 그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규정을 검색해서 그 손님에게 맞춤형 그 정책 자금을 상담하는 상담 지원 보트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품 설명서가 나가게 되는데 그 상품 설명서를 보통의 경우에는 약간 수정해서 계속 반영해서 이제 쓰고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과연 레귤레이션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 레귤레이션이 틀린 건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준법과 관련된 부서에서 연간 한 10,000건 정도의 그 리플렛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일로 보내고 그걸 사람이 봐서 이건 된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서류만 스캔해서 바로 올리면 해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자동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아예 그 필터를 걸어서 그 문구를 만들 때 해당되는 문구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작업도 지금 POC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로 들어오는 상담의 보통 이제 다 STT로 떨어뜨려서 해당되는 그 대화 내용을 다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발굴한 다음에 어떤 상담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의 계정 단말에다 뿌려주면 그 손님이 나중에 뭐 온다든지 아니면 손님에게 그 문자나 메일을 보낼 때 그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IB와 관련된 업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B의 신디케이션 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가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각 주요 파트별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역할만 쭉 뿌려줘 라고 해서 바로바로 뽑아낸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생성형 AI가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번역과 같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각 그 현지 법인과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지점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레귤레이션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저희 국내에 있는 데스크로 바뀐 그 레귤레이션을 한글로 번역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레귤레이션이 바뀔 때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양산된 제품을 사서 쓰긴 했는데요. 그 평택에 있는 외국인 전용 점포에 그 투명 형태로 된 그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외국인들 주로 이제 몽골이나 파키스탄 아니면 베트남, 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해당되는 언어, 자기네 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해당 모니터에
한글로 번역이 돼서 그 번역된 부분을 이제 한국인인 저희 그 직원이 보고 저희 직원은 한글로 다시 뭐 말을 하면 해당되는 국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업무 처리를 하는 요 모니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른 여러 영업점에서 지금 좀 깔아달라는 신청이 좀 들어오는 상태고, 그 증권이라든지 다른 계열사에서도 좀 쓰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손님들을 좀 빨리 보내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었는데, 그 약간 그 사이드 이펙트로 그 외국인들이 와서 그 하소연을 하면서 막 상담을 요청하는 이런 바람에 그 원래는 한 그 5분이면 처리는 너무는 다 하고 한 2, 30분을 이 얘기를 하다 간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어서 그 약간 좀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반응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런 AI 바이오뱅크는 어떻게 그 만들어 갈까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AI를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오토메이션과 인티그레이션이 좀 통합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지금의 형태를 보자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의 회사나 이런 데서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디지털을 도입할 때 이렇게 보통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업자를 만나든 아니면 IT를 만나든 그 해당 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디지털화하거나 AI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생성형 AI는 이 인간이 기계를 대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하는 부서에서 손님의 어떤 그 쌓여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분석 툴을 만든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의 그 타겟 고객을 추출을 해서 저희 이제 문자 같은 걸로 이제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것들 검증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실행을 하는데 데이터를 뽑는 사람과 그다음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다 영역들이 다르고 그 전문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나 해서 통합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는 정도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분이 그냥 대충 ML 난 모형을 돌릴 거야 라는 그 모형도 다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LLM을 한번 써볼 거야 라면 그 LLM 형태도 제공이 되는 모습으로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저 윤리, 창의, 감정, 감각적 업무 부분이 원래는 사람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AI가 좀 더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은 위에 이제 경험직관, 전략적 사고하는 부분으로만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는 점차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BCG에서도 점차 은행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영역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요 상황을 좀 타파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숙제로 좀 남겨두고요. 지금 AI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2015년, 16년도에 있었던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핀테크가 출연했을 때 레거시 금융기관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스나 카카오뱅크가 출연했을 때는 그 친구들은 아주 새롭게
새롭게 디지털화된 IT를 구성을 하면서 디지털 모바일에 적합한 그러한 IT를 새롭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산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거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깔려있던 것들을 수정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디지털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AI까지 입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정부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만분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클라우드에서 이런 통합된 서비스가 통째로 제공되는 날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문 은행이나 디지털 전문 핀테크 업체와 레거시 금융기관의 이 대결은 조금 더 그 대결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가 잘하는 역할이 크게 5가지 정도의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소통, 인식, 예측, 생성을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요. 이걸 콜센터로 보시면 손님이 말하는 것을 인식해서 그 내용들을 자동으로 DB에 저장하는 일은 지금 콜센터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손님이 어떤 마케팅 포인트가 있을 것인지 타겟을 정해서 타겟 문구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타겟 광고 문구를 생성하는 것까지 ML과 LLM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케팅 전문 부서와 데이터 전문 부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문구를 준법이나 이런 데 심의를 받아서 채널을 통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채널을 통해서 딜리버리하는 그 창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아까 제가 뭐 부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콜센터, 뭐 마케팅 부서, 데이터 전문 부서, 준법 부서, 그다음에 채널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손님이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하나로 이 해당되는 질문의 의도를 이 AI가 파악을 해서 그 마이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로 다른 은행에 있는 모든 금융과 관련 정보를 검색한 후에 이분이 펀드가 곧 만기가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다른 은행에 있는 그러면 유치를 할 수 있구나를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손님에게 그러면 얼마의 금리로 예금을 가입하시죠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권유를 하는 상태에서 손님이 그 금리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멀티모달이 해당되는 감정 표현을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은 금리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0.1에서 0.2 정도를 더 올려서 그러면 이 정도 금리를 어떻게 써요? 라고 AI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AI가 제시하는 금리를 통해서 손님이 OK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채널로 넘어가서 거래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은 지금 저희 그 상품 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해당되는 권한의 일부를 AI에게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운용사에서 데스크가 각 펀드 매니저에게 일일의 한도를 부여해주고 이 한도 내에서 돈을 벌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AI 보색에 금리의 권한을 줄 테니 너는 상품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서 조직과 AI는 이렇게 통합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플랫폼 단위로. 손님 단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지금 있는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으로 통일이 될 텐데 아마도 손님이 인입되는 그러한 그 채널은 그 AI 에이전트로 상당히 단순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라든지 책을 만든 이유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자기네들 걸로 가져갈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그런 전쟁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스를 빌트인으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SK텔레콤에서도 지금 ADAS을 플러그인으로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 해당되는 AI에 관련된 게이트웨이는 뒷단으로 API 형태로 모든 서비스를 플러그인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지금 태동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좀 늦어지는 상태인데 아마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앱을 깔고 앱에 들어가서 본인이 다 찾아서 버튼을 눌러가면서 모든 걸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지나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말로만 혹은 다른 형태로 명령만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곧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운 점을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뉘앙스에 남아있는 그 형태의 감정을 멀티모델은 인식해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텔리전스 뱅킹 시스템도 결국에는 통합된 형태로 이 앞에 있는 에이전트에 다 붙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형태가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남아있는 사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요 AI와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정한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것보다는 AI와 디지털,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관한 리터러시를 조금 더 함양해서 조망을 하는 혹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역으로 가면 그런 AI를 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AI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